내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에 이런 멋진 강이 있다면, 백리에 걸쳐 유유히 흐르는 강이 있다면, 그 강은 우리 모두에게 축복입니다. 그 옛날의 태화강을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추억이며 그리움입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마음의 고향입니다. 이 태화강은 제가 어린 시절에 그 강줄기에서 헤엄치고 몇 감고 그리고 고기도 잡고 그렇게 퐁당거리면서 놀던 그런 곳이죠. 그리고 또 우리 할머니랑 아버지가 계신 범수학교로 조그만한 다리를 건너다가 물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아버지는 아프시고 또 동생은 엎혀서 악을 쓰고 울고 거의 너무도 힘든 고생이라 이 태화강을 건너다가 그 강을 보고는 바로 강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싶으셨다는 그런 태화강이기도 합니다. 박재동 화백이 마음속에 그려둔 태화강은 어떤 풍경일까요? 흐르는 세월 앞에 장사 없듯이 그간 태화강도 참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물맛도 달라지고 구불구불하던 옛 모습도 사라지고 모든 게 아름답게만 기억되는 것도 아닌데 늘 그리운 것은 왜일까요? 이 태화강에서 마치 어린 연어들이 자라서 깊은 바다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듯이 저도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놀다가 이렇게 세상에 나와서 활동을 하고 만화를 그리고 이렇게 다시 연어처럼 돌아오는 바로 저를 키워준 어머니 같은 강, 그게 바로 저에게 있어서 태화강의 의미입니다. 한 마리 연어처럼 세월에 거친 물살을 헤치고 태화강으로 다시 돌아온 박재동 화백. 그는 어쩌면 이곳에서 어린 시절에 맑고 깨끗했던 태화강, 자연 그대로의 태화강을 다시 꿈꾸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울산 도심에서 정말 초록빛 보석처럼 빛나는 이곳.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눈이 시원해지는 이곳은 태화들입니다. 시민들에게는 심리대 숲으로 더 잘 알려진 곳이죠. 여기에 있는 대나무가 자그마치 72만 그루나 된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놀라울 뿐입니다. 그 태화강 심리대 숲이 조성된 지가 저희들은 이제 1930년대 정도 봅니다. 처음부터 물가에 심어서일까요? 그야말로 우후죽순처럼 자란 대나무는 강을 따라 큰 숲이 되었습니다. 한창 대나무가 무성했을 때는 빗자루며 바구니 재료로 그런대로 꽤나 쓸모가 있었다는군요. 하지만 이마저도 쓸 일이 줄면서 나무는 나무대로 땅은 땅대로 관심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10여 년 전에는 아예 이 대나무를 베어버리자는 말까지 나오게 된 거죠. 당시에는 이제 그 대나무가 강물의 흐름에 방해된다고 해서 베어낼 입장이었습니다. 원래 홍수를 막겠다고 심은 건데 물길을 막는다는 이유로 베려고 했다는 게 조금은 아이러니한데요. 홍수 피해와 관련이 적다는 연구 결과와 하천에 나무를 심을 수 있다는 새로운 하천법이 나오면서 어렵게 지켜낸 땅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전하게 지켜진 대나무는 4년 전 아주 멋진 대숲공원이 됐죠. 모래톱을 따라서 10리나 펼쳐지는 이런 대숲, 그리고 옆으로 흐르는 강과
또 야트막한 산들, 그것이 어울리는 이러한 독특한 풍광은 제 생각으로 아마 세계적으로도 드물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곳을 한때 잃을 뻔도 했는데 이것을 또 모두의 힘으로 지켜냈죠. 그렇게 지켜낸 이곳은 말하자면 울산 시민에게는 허파와 같은 곳이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강과 어울려서 이루어진 이런 숲 같은 이러한 유산은, 이러한 재산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제 생각으로는 좀 이러한 것들이 태화강 전역에 펼쳐져서 많은 사람들이 쉬어가는 그늘이 됐으면 그런 바람을 갖게 됩니다. 다시 봐도 도심에 이만한 공원은 없다 싶네요. 초록색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게다가 지금의 대숲공원 말고도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4개의 테마별 공간을 더 만든다니 정말 반가운 일이죠. 2차 공원 조성 사업에는 기존의 심리대숲을 좀 더 확장을 해 나가고 또한 습지 그리고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실개천을 만들고 또한 태화루 복원과 더불어 전통 문화거리를 조성하고 야외 공연장을 만들므로써 우리 모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도심 속의 수변 친수 공간을 조성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사실 태화들의 매력은 자연미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온통 시멘트뿐인 도심에서 흙을 밟으며 산책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될까요? 또 곳곳에 쉬어갈 수 있는 큰 나무와 시원한 개울이 있다는 건 정말 뜻밖의 행운이죠. 태화들에서 용금소에 이르는 이 길도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 될 겁니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태화들의 역사 문화 공간이죠. 바로 이곳 용금소에 있었다는 태화루도 복원된다는데 이곳은 태화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게 될까요? 어린 시절에 제가 살던 서사 마을에서 3호를 거쳐서 여기 울산까지 걸어온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 나이에 그때는 도로도 포장이 되어 있지 않고 자갈길이었거든요. 그런 걸 걸어오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든지 참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여기 오다가 여기 용금소 있는 요 언덕백에 오면은 이제 울산에 다 왔구나. 그렇게 안도하던 때가 바로 여기입니다. 근데 지금 주위에는 아파트가 들어서고 해서 많이 변했지만 여기 용금소만은 옛날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참 반갑고 게다가 그 위에 태화루가 복원된다니까 더욱더 즐겁습니다. 이제 어디 가서도 우리 울산 태화루가 있다 이렇게 자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태화루 건너편에 여기 공터에 보면은 이 넓은 공터가 이제 그 무언가로 또 채워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채우기 전에 제 생각으로는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그리고 또 반드시 무언가로 채워야만 하는가, 우리 사람의 활동으로 또 무언가 채울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저기 있는 태화루와 어울리는 풍광이 과연 어떤 것일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화강은 도심을 가로지르는 그 모양처럼 우리의 일상 속으로도 아주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강입니다. 이른 시간인데도 운동하는 사람이 무척이나 많은 이곳은 다름 아닌 강의 둔치입니다. 집에서 가깝고 바로 앞이 강이니 운동 장소로는 그만인 듯합니다. 하지만 여름날 땡볕 아래서의 둔치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강철 체력이 아니라면 한낮에 이곳을 뛴다는 건 자칫 위험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둔치 역시 아침과는 사뭇 다르게 휑하니 비어버렸습니다. 종일 햇볕을 받아 뜨거워진 운동기구도 그만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데요. 이럴 땐 어디 적당한 나무 그늘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운동을 하겠다고 용기 있게 나온 사람들은
햇볕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예 중무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늘 한 점 없는 태화강에서 그나마 햇빛을 가려주는 곳은 달이 미치죠. 여기가 무슨 동네 어기 큰 느티나무도 아닌데 쉬어갈 곳은 이곳뿐이라니 마음이 조금은 씁쓸해집니다. 강은 살아났다는데 강에서 편히 쉴 수 없는 건 왜일까요? 그래, 우리가 지금 하천을 복원한다 그러는데 실제로 보면 뭐 자연 상태로 복원된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좀 이용하기 좋고 접근하기 좋은 그런 형태를 많이 지향을 하면서 그렇게 조경에 좀 중심을 두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찾는 사람들이 많으니 둔치를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종종 여기가 강인지 밭인지 헷갈리는 모습이 연출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죠. 태화강을 공원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또 하나는 군데군데 있는 엄청난 크기의 꽃밭입니다. 이른 봄에 꽃을 피우는 유치에 이어 이곳을 차지한 꽃은 코스모스인데요. 고운 꽃을 싫어할 사람은 당연히 없겠죠. 하지만 코스모스가 지기 무섭게 이곳은 다음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꽃들에게 바쁘게 자리를 내주어야 합니다. 농기구로 밭을 갈고 씨를 뿌려 농사를 짓듯이 가꿔야 하는 꽃밭. 우리는 정말 강이 아닌 꽃을 원하는 걸까요? 이렇게나 많은 꽃을 매년 계절마다 형형색색으로 심는다면 여기는 차라리 꽃밭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작은 하천이든 큰 하천이든지 도심 하천에 대해서는 일단 그 시민들의 욕구가 있습니다. 가령 조깅을 한다든지 자전거를 탄다든지 휴식 공간이 있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공원 하천에 가깝게 복원은 돼 있지만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은 돼 있지 않고요. 도심을 벗어나면은 일부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이 된 곳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욕심은 어디까지일까요? 겨우겨우 살아난 태화강에서 운동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이러다간 둔치를 사람들이 전부 독차지할 것만 같습니다. 지난 10여 년 사이 태화강은 본래의 모습을 아예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개발되기 전의 모습은 몇 장의 사진과 기억 속에만 남아있을 뿐이죠. 옛날 이 태화강변에는 이 하얀 모래톱이 이렇게 쭉 펼쳐져 있었고 또 논밭이 펼쳐져 있고 그리고 군데군데 키 큰 포플라 나무가 심겨져 있었거든요. 아이들은 와서 수영도 헤엄도 치고 고기도 잡고 또 빨래도 널고 그런 참 생활과 함께하는 자연과 함께하는 그런 한가로운 그런 풍경이었죠. 물론 지금 그 옛날로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휴식처가 되는 이 정치 있는 이곳에 필요는 하겠지만 너무 많은 주차장들이 들어서서 시멘트화 되어가는 것은 그야말로 이렇게 가슴 한 구석이 사막이 되어가는 그런 삭막한 느낌이 되어서 아쉽습니다. 사실 주택가 가까이 넓게 펼쳐진 둔치는 공간이 부족한 도심 생활에서 어쩔 수 없이 욕심이 나는 곳입니다. 둔치에서 주차장만큼이나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곳이 운동장인데요. 기존의 운동장도 걷어내기로 한 마당에 인조잔디로 된 축구장 하나가 또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좋을지 몰라도 강에게는 숨통을 죄는 것만 같습니다. 숨 쉴 틈 없이 시설물을 갖다 두고 언제까지나 맑고 깨끗한 강이기를 바란다면 그건 너무 이기적인 마음이 아닐까요? 여전히 인위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뭐 벤치라든지, 그 다음에 주차장도 일부 들어있고요. 거기다가 뭐 자전거 도로도 있긴 합니다만, 일단 뭐 벤치나
주차장부터 드러내는 것들이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러한 것들을 경관 측면에서 아주 자연형은 아니더라도 경관적인 측면에서 좀 다시 손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꼭 벤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천에 돗자리 깔고 지낼 그 공간만 있어도 되는 거니까. 그런데 뭐 잔디라든지 아니면 자초밭이라든지 이런 걸 조성을 해서 할 수 있고요. 도심에 있는 둔치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 하는 이 어려운 문제를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풀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일본 야마구치현 이와쿠니시에도 태화강 같은 도심 속의 하천 니시키강이 있습니다. 맑은 강물 위에 놓인 무지개 모양의 이 다리는 긴타이교. 보는 순간 이곳이 과연 도심 속에 있는 하천이 맞나 싶은데요. 또 다리는 어떻게 해서 주변 경치와 잘 어우러지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昭和20年代の台風によってですね、この橋が流されました。その時にコンクリートでやるのか、昔のような木造でやるのか、そういうふうなことで論議をたくさんされています。 300여 년 전에 처음 만들어져 지금은 일본 3대 명물이 된 긴타이교. 옷을 거의 쓰지 않은 다리입니다. 갑자기 웬 다리 얘기냐고 하겠지만 이렇게 옛것을 지키려는 생각은 이곳 니시키강 복원에도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곳에서는 인공 구조물을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갈이 깔린 강 바닥에 선을 그어놓은 정도가 주차장 시설의 전부죠. 맞은편 주차장은 어떨까요? 온통 콘크리트뿐인 태화강 둔치의 주차장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죠. 둔치를 이용한 주차장인데 훨씬 자연에 가깝게 만든 것 같습니다. ここ数年前の台風によってですね、非常にこの錦帯橋の上流部が非常に大きい被害を受けました。それで、復旧工事等につきましては家のあるところ、そういうふうなところについては護岸工事の中でも、要するに生態系を考慮したそういうふうな多自然川作りをやってますし、さらに上流部には天然記念物のカジカガエルというカエルがいます。綺麗な声で鳴くんですね。その保護のための工夫もですね、その工事の中で今行っているという状況です。 주차장과 함께 정말 부러운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아이들이죠. 이렇게 마음껏 놀 수 있는 강, 발을 담그거나 다가갈 수 있는 물을 가까이에 둔 이 아이들이야말로 자연이 주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행복한 가족이죠. 이걸 보고 있노라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이나 새들이 좋아하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태화강에도 남부럽지 않은 곳이 군데군데 남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척과천과 태화강이 서로 만나는 합류 지점에 서 있습니다. 이 옆으로는 징검다리가 쭉 열려져 있는데 이걸 보니 옛날 생각이 나네요. 옛날에 징검다리는 이런 돌이 아니고 공사장에 쓰는 철망, 구멍 뚫린 그런 철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가곤 했는데 그때 한 번은 잘못 뛰다가 거기에 폭물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이렇게 홀랑 벗고 말리면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저한테는 대단히 소중한 기억이죠. 그런 소중한 추억이 있는 곳인데 사실 저한테 이곳이 소중한 추억이 있듯이 척과천이라는 색강도 태화강한테는 소중한 그런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박재동 화백에게는 이곳이 잊을 수 없는 추억의 장소인 셈이네요.
또 주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에겐 최고의 놀이터라 할 수 있겠죠. 그래도 적극적으로 강과 둔치를 이용하면서도 자연스러워 보이는 일본과 지금 우리의 모습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발의 손길이 닿지 않아 그런 대로 지켜져 왔지만 앞으로는 또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자연 하천을 볼 때마다 얼른 보면은 마치 손을 대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줘서 사람들이 저건 왜 그냥 버려졌냐, 저걸 뭔가 정리해야 되고 또 반듯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이러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야말로 그것이 품고 있는 수없이 많은 생물들과 함께 우리한테 주는 그 푸근한 정서도 또 이 강 전체에 대한 건강도 훨씬 풍부하고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치된다시피 자연을 보존한 이 상태야말로 나중에 우리 이 아이들이 여기서 수영도 하고 물고기도 잡고 메뚜기도 잡고 물놀이도 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공간이 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물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폭의 그림 같은 이곳. 예전의 태화강은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지금 태화강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옛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는 말이 더 정확하겠죠.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빨리 사라져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너무 지나친 걱정일까요? 자연형 하천이라는 것은 자연 하천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미 다 변형이 되고 일부 파괴가 되고 복원이 안 되는 그런 그 생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옛날 자연 상태 하천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그걸 되돌리자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자연형 하천이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최대한 옛날의 자연 상태로 돌아가자고 해서 붙인 이름 자연형 하천. 그동안 태화강도 자연형 하천을 향해 꽤나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태화강 탐사대와 함께 찾아간 강 아래 수풀에는 우물정자 모양의 방틀로 빼곡합니다. 이 방틀이 혹시 생물들에게는 정말 탈출하고 싶은 감옥은 아닐까요? 예, 꽃 하단이 돼 있고 아스콘이 깔려져 있고 그다음에 콘크리트가 돼 있고 그다음에 다시 꽃 하단이 돼 있고 하니까 너무 조경성이 많다는 거죠. 예, 조경에 가까운 형태인데 이것이 좀 더 자연 친화적으로 되면은, 그리고 원래 물가에 살던 거의 모든 도심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방틀.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는 퇴적 구간에도 빠짐없이 놓여 있는데요. 뿐만 아닙니다. 방틀 속에 심어두었던 수초는 한 포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식물에게도 동물에게도 또 사람에게도 이곳 태화강은 다가설 수 없을 만큼 멀게만 느껴집니다. 물이라는 건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있고 친수 공간이라서 가까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공간입니다. 근데 인위적으로 시설을 해놓고 또 돌을 붙여놓고 또 경계를 지어놓다 보니까 사람들도 못 가고, 또 지금 배수로라든가 이 턱이 높기 때문에 작은 동물들이 이 물가에 물속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육지로 교통이 돼야 되는데 이런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저쪽에 생물이 다양하지 못하고 저쪽에서 생물이 다양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새들이나 다른 것들이 먹이가 없어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되는 거죠. 강 가까이에 길을 내는 것은 동물들이 오가는 생태 통로를 뚝 끊어버리는 것과 같다고 하는데요. 강에 바짝 붙여낸 이 새길은 태화교에서 삼호교까지의 산책로입니다. 대나무를 베어내고 양쪽에 돌을 쌓아 만들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던 대나무 숲이었죠. 특히 지난해의 풍경을 보면 한마디로 장관입니다. 건드리기 아깝다는 마음이 들 정도니까요. 물과 맞닿은 대나무가 마치 병풍처럼 서 있던 곳. 그래서 멀리서 볼 때 더 멋졌습니다. 하지만 물 환경관이 생기고 사람의 길이 생기면서 생태 통로와 함께 그 아름다움도 사라져버린 것만 같아 왠지 서운해집니다. 공원 하천과 자연형 하천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자연성입니다. 자연성이라 하면은 생물 서식처가 얼마만큼 잘 갖춰져 있느냐, 그 안에 생물의 종과 다양성과 개체수가 얼마나 많으냐, 이걸 가지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량이라고 그러는데요. 공원 하천은 그러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강이나 하천은 원래 그 누구의 소유물도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 생겨난 모양 그대로의 자연 하천은 홍수를 막기 위한 방제 하천, 주차장이 있는 점용 하천, 예쁘게 단장한 공원 하천으로 변해왔죠. 그리고 또다시 자연 하천을 닮은 자연형 하천으로 꾸며지고 있는 중인데요. 이름은 비슷해도 전혀 다른 하천이죠. 물론 보기에는 경관적인 기능이 있으니까 심미적인 기능에서는 자연 하천과 어느 정도 뭐 대동소이한 결과를 줄 수 있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생물 서식처 기능과 그다음에 수질 자전 기능 면에서는 전혀 자연형 하천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태화강 3강 중에서 가장 먼저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되었다는 무거천입니다. 그렇다면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된 이곳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베어버려가지고 좀 더 잘 자랄 수 있는 것을 찾았군요. 이 나무들이 무성할수록 더 자연형 하천에 가까울 텐데 이렇게 찾는 것은 참 아쉽네요. 풀도 함부로 빌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하천을 깨끗하게 정리할 생각으로 생물들의 서식처인 나무며 풀을 싹둑 베낸 모양입니다. 생물들도 하루아침에 살던 집이 사라졌으니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어졌겠죠. 지금은 풀이 완전히 이제 베가지고 흰방 검둥어리가 2주 전까지만 해도 여기 서식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강가에 난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 것 같습니다. 무거천 같은 도심 속의 새강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둘러보기 위해 찾은 곳은 인천입니다. 여기는 장수천입니다. 인천에 있는 5개의 도심 하천 중 하나죠. 이제 막 복원되기 시작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러움이 묻어나는 장수천은 어떤 노력으로 되살릴 수 있었을까요? 2004년도면 지금부터 약 한 4년 전뿐이 안 되는데 그때는 하천이 아니라 완전히 하수도 역할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하천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저희 민관이 거원호수를 구성해가지고 같이 협동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꾸며나가고 있습니다. 하천을 살린 사람들은 인천 하천 살리기 추진단입니다.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만든 이 추진단에는 행정, 시민 전문가가 모두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강의 작은 부분까지도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이게 가장 장수천에서 직강화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호박들도 갖고 와가지고 계속 옆에 싸가지고 이런 식으로만 보이게 하려고 그랬던 걸 저희들이 못 쌓게 해가지고 들어온 돌멩이를 조금 물이, 그러니까 조도 만들어야 되고 어떤 구비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평탄하게 쫙 나가려는 거 막아가지고 이런 식으로라도 해놓은 겁니다, 지금. 돌 하나까지도 신경을 쓴 걸 보면 결국 이런 작은 노력들이 지금의 장수천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무조건 예산을 투입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 시민의 섬세한 환경적 시각으로 하천을 살려낸 것이겠죠. 그 인천에 있는 한 155개의 시민사회단체나 학교, 연구소들이 다 들어와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못 들어가게 합니다 지금. 여기 얕아졌는데요. 저기 들어가면 확 빠져요. 예. 그러니까 이런 데가 이제 많이 있고 이제 여기가 이제 참개가 많거든요. 참개. 풀은 여기도 안 배십니까? 예, 여기도 안 뱀니다. 그래서 저건 합니다 이제. 장수천이 살아나는 것을 지켜본 인천은 이미 크고 작은 도심 하천 19곳 모두를 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죽은 것들은 뺍니다. 그것도 앞으로 2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좀 더디게 하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하천 복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도심에서 물고기 잡는 아이들의 모습도 평범한 일상이 되지 않을까요? 맨 처음에는 민하고 관에 이제 의사가 서로 상충됩니다. 왜냐하면 관에서는 빨리 하려는 욕심이 좀 많고 빨리 해가지고 빨리 보여주려고 그러고 우리는 좀 천천히 하더라도 좀 우리가 바라는 대로 가기를 원하는 거고 이런 부분이 상충됐다가 지금에 와서는 인천시는 인천 하천 살리기 추진단을 중심으로 많은 게 이제 그 안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녹아들면서 많은 합의를 보고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민원이 있다는 게 이제 이런 데크 문제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기존에 이제 잘못된 시설 갖고 이제 얘기할 뿐이지 기본적인 거 갖고는 얘기를 안 합니다. 하천에 대해서요. 인천은 하천에 어울리지 않는 시설을 걷어낼 계획에 있습니다. 대신 하천을 건강하게 만드는 나무와 풀은 함부로 베지 않겠다는 아주 간단한 원칙을 지켜가고 있죠. 아무리 둘러봐도 하천을 살리는 일은 참 쉽지 않은데요. 이 고민은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하죠. 그런 고민 끝에 만들어진 이곳은 일본 기후연의 자연공생연구센터입니다. 다자연형 하천 가꾸기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하천이 개발되는 것을 미리 막아보자는 뜻에서 세운 하천 연구기관이라고 하죠. 여기에는 구불구불한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행천, 전체가 일직선으로 쭉 뻗어있는 직강화 하천, 양쪽에 직선 콘크리트를 붙인 하천까지 모두 3개의 인공 하천이 있습니다. このセンターでは生物が実際に住める、実物大の河川を作りまして、例えば川の形を変えたりだとか、それから流量を変化させたり、そういう人間のインパクトを川に加えたときに生物がどのように応答するかということを解明する、そういったことを目的として設置されました。 공생센터 부근에서는 직강화된 우리나라 하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호안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 호안은 연구센터에서 직접 만든 게 아니라 기후현과 지역의 토목 건설업체들이 설치했다고 합니다. 自然共生センターの近くには自然共生広報展示場っていう護岸の施設がありますが、そこも植物を使うだとか、あとは石、礫ですね、礫を使うだとかいろんな工法があります。 호안은 원래 자연하천 공법 홍보용이었다고 하죠. 하지만 수해가 났을 때 이 호안이 오히려 하천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결국 이런 호안이 반드시 하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게 된 거죠. 이에 비해 호안이 없는 위쪽의 자연하천 구간은 비교적 피해가 적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それぞれいいところと悪いところがあって、その長所をですねうまく生かしてその工法を適用するということが一つ重要かと思います。 호안을 어떻게 만드느냐는 물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만큼이나 하천 연구에서 꼭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만큼 물과 닿아 있는 수변 공간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まず日本では非常にコンクリートの川と植物の川いろんな川があるんですけども、こういうコンクリートの川っていうのが、生物が少ない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問題になっています。で、実際に実験河川で、川の水際のどの部分が重要かっていう調査をしました。
그렇다면 수변 공간 중에는 구체적으로 어디가 가장 중요할까요? 5가지 형태로 수생 식물을 심어본 결과 물 바깥쪽보다는 물속에 식물을 많이 심을수록 그곳에 어류나 갑각류가 더 많이 서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콘크리트 호안에서는 식물이 거의 자랄 수 없는데요. 이걸 보면 하천에 어디에 식물을 심어야 하고 왜 강가에 콘크리트 호안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좀 더 분명해지는 듯합니다. 바로 이런 공간이 살아나야 하천이 살아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인공 구조물 대신 수생식물이 많은 바로 이런 곳이 생물들이 머물 수 있는 곳입니다. から流量については特に上流にダム等ができた場合に流量が一定になってしまうといった問題があります。で流量が一定になると、川の生態系が非常に劣化してしまうといった意見があるものですから、川に流量変動を与えたりだとか、それから流量を一定にしたりした場合にどのような現象が川で起きるのかといったことを研究してきています。 수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물의 흐름입니다. 고인물은 썩는다는 옛말처럼 물이 쉼없이 흐르는 곳이 바로 하천이죠. 좁은 폭을 따라 흐르며 물살을 일으키는 여울과 물웅덩이인 소, 두 가지가 있어야 하천은 건강해집니다. 日本では、川を工事するときに、これまでは、川底を掘ったりだとか堤防を高くしたりという方法が取られてきたんですけども、今はなるべく触らないでおくっていうのが基本になっています。で、どうしても工事をするっていう場合は、片方の河岸でとてもいい環境があった場合はそこを触らずに、でもう片方の河岸を川の幅を広げたりとか、そういった方法を取るようになっています。なるべく川の環境がいいところは触らないっていうのが基本になっています。 이곳에서 실제 하천 모양을 만들어 하천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갖가지 공법을 통해 얻은 원칙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가능한 만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강을 살리는 데 기본이 된다고 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냇가에 와 있으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절절절절절 흐르는 이 시냇물 하며 또 옹기종기 모여있는 이 자갈돌들, 그리고 지천으로 널려있는 이 덜풀들, 이것들이 어울려서 만들어내는 이 광경 정말 행복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자연 자기들끼리 만들어낸 이것이야말로 오히려 훨씬 더 큰 아름다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풍광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 태화강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고 개발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열쇠 같은 게 숨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의 태화강 개발에 대한 희망을 품어보게 됩니다. 박재동 화백이 말하는 태화강 개발의 열쇠는 과연 무엇일까요? 강을 좀 더 가까이서 들여다보도록 하죠. 우선 이곳 태화강을 보면 마치 뱀 한 마리가 구불구불 기어가는 듯한 모양입니다. 여울은 시끄러운 물소리를 내며 흘러가고 소는 고였다가 흐르기를 끊임없이 되풀이합니다. 강 안에는 물살이 만들어 놓은 작은 섬도 보이죠. 먹을 것, 숨을 곳이 많다 보니 새들에게도 이곳은 좋은 쉼터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함께 있는 태화강. 그래서 유난히 더 아름다운 거겠죠. 이것이 태화강을 자연 하천으로 만드는 해답이라면 해답이 아닐까요? 그래서 하천 복원이라는 것은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옛날에 하천에
횡단이라든지 그 종단 흐름 방향의 경사, 그다음에 모래, 자갈 이런 그 흙의 재료, 그다음에 물의 깊이, 웅덩이냐 아니면 여울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했던 하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제 홍수소통을 해서 단순화 시켜놨습니다. 저희 하천 단면을. 그거를 다시 하천 종단, 횡단 방향 모두에 대해서 복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천을 복잡하게 만든다는 것은 흐름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흐름이 다양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흐름이 다양해진다는 것은 생물의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물의 흐름이 복잡해야 더 많은 생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쳐준 자연 하천.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 하천이 주는 이 교훈을 도심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까요? 한강은 워낙 고수부지가 넓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가 차지하는 그 폭이 그렇게 크게 차지하지 않는데 중소하천으로 오면 올수록 하폭이 줄어드는데 그렇다고 자전거 도로 폭을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전거 도로에 영향이 많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중소하천이 올수록. 그래서 중소하천에 오면 올수록 이 자전거 도로를 뭐 생각한다거나 아니면은 좀 위락 시설을 만드는 것들은 좀 배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에 둘러싸여 태화강보다 더 심하게 단절된 한강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우선 지난해부터 시작된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부터 한번 들어보죠. 저희는 그래서 콘크리트를 걷어내는 작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하천의 형상을 가능한 범위까지는 자연 형태로 되돌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핵심은 강변에 있는 모든 제방의 콘크리트를 걷어내는 데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태 복원 사업을 시작했다는 암사지구는 한눈에 보기에도 확 달라져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자연스러운 걸까요? 옛날에는 요 강변이 콘크리트 호안 블록으로 전부 평탄한 자리였어요. 그리고 그 호안 블록 위로 자전거 주 통로가 일로 있었죠. 그 자전거 통로를 저 뒤로 옮기고 호안을 전부 뜯어내 가지고 그 자연형 하안으로 만든 겁니다. 원래 모습이 어땠는지 궁금할 정도로 달라진 이곳. 돌을 쌓거나 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놓아둔 게 무척 인상적입니다. 아마 이것도 머지않아 물살에 쓸려온 흙으로 뒤덮이겠죠. 이게 자꾸 이렇게 걸리고 그러다 보면 자연이 퇴적이 돼가지고 묻혀버리죠. 이젠 강가에 발도 한번 담그고 싶다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바로 옆에 있는 기존의 콘크리트 호안과 비교하면 정말 놀라운 변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강의 가능한 부분은 전부 이렇게 해요. 가능한 예.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물이 들이치는 장소라든가 아니면은 이게 좁은 구간이 있어요. 그럼 경사를 많이 낮추지 못하니까 그런 데는 이제 다른 방법을 쓰지만은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벽처럼 돼 있어서 이거를 다 드러내버린 거죠. 다. 예. 올해 초까지 이랬단 말씀이네요. 초가 아니고 4월 달까지 그랬죠. 4월 달. 예. 이 부분에 지금 여기를 뜯어낸 거죠. 이쪽 강 쪽이 이렇게 생겼었어요. 그리고 자전거 도로가 있었고. 아주 넓었죠, 왕복으로 해가지고. 콘크리트와 자전거 도로를 드러낸 그 자리에 심은 것은 나무입니다. 나무를 8만 그루나 심는다니 숲도 이런 숲이 없습니다. 초하루는 강변에 자생하는 자생식물 위주로 심고 이런 화단용 꽃이나 이런 거는 강에 어울리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쓰질 않아요. 어쩌다 강가에서 저절로 자란 예쁜 들꽃을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일부러 씨를 뿌리고 꽃밭을 만들 생각은 조금도 없다는 거죠. 초록의 자연의 원색의 꽃은 썩 어울리는 짝은 아닌 듯 싶습니다. 관리는 강변의 자연 초지 이런 거는 별도 관리가 없잖아요.
조성해 놓으면 이제 자연의 힘에 의해서 또 성장이 되는 거죠. 당연한 말이겠죠. 스스로의 힘으로 알아서들 자라는 나무와 풀을 사람이 나서 굳이 돌볼 필요는 없을 겁니다. 한강변에는 사람의 손길은커녕 아예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곳도 있습니다. 나무가 저렇게 우거진 걸 보면 사람이 못 들어간다는 말이 맞나 봅니다. 이렇게라도 지키지 않았다면 여기는 진작부터 주차장이나 복잡한 둔치로 쓰였을 겁니다. 밤섬, 그다음에 또 무슨 뭐 방이동 습지라든가 이렇게 그저 경관적으로 또 생태적으로 보호할 자리는 그 시조례로다가 이거를 지정해서 거기는 못 들어가는 데다. 시조례까지 만들어 지켜냈다는 이곳. 역시 지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굳이 가까이 가지 않더라도 자전거를 멀리서 타면서 바라보아도 충분히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시원한 숲을 보고 와서일까요? 태화강 둔치는 텅 비었는데도 왠지 모르게 더 답답하게만 느껴집니다. 운동할 때 자전거를 탈 때 눈앞에서 꼭 강을 봐야 한다는 건 다시 생각해도 너무 이기적입니다. 강도 숨 쉴 틈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물고기와 새들도 도심의 강에서 머물러야 하지 않을까요? 강에 나무를 심는 일은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번영교와 학성교 사이에 있는 나무는 단 한 그룹뿐입니다. 금년에는 일단 그 시범적으로 한 90여 본을 심어보고 내년부터는 이제 그 수량을 많이 확충하고 특히 이제 느티나무나 팽나무, 모감주 나무와 같은 그러한 크게 자라는 나무를 이제 중점적으로 많이 식재를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 되면은 보다 우리 태화강이 마치 그 마을 입구에 있는 우리 마을 입구에 있는 느티나무와 같이 그러한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휴식지가 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숲이 우거져 누구나 쉬어가는 태화강, 마을 입구엔 느티나무 같은 태화강. 그렇게만 되면 더는 바랄 게 없을 텐데요. 태화강을 바라보는 내내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너무 많이 변해버렸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옛 모습을 찾으려면 어린 나무가 큰 나무로 자랄 만큼의 더 오랜 시간과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겁니다. 세상에는 직선도 필요하지만 강의 경우에는 곡선이 훨씬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풍부한 삶의 터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와서 보니까 더더욱더 자연과 사람의 공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서로를 뛰어드는 이런 멀리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 공간 속에는 많은 동식물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얼른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 공간을 잃어버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훨씬 더 풍부한 것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곳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름답게 느껴진다면, 더 오래 보고 싶다면 앞으로도 계속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무턱대고 물과 바람과 모래가 만드는 곡선의 태화강만을 꿈꿀 것이 아니라 멀리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더 먼저입니다. 멀리서 바라볼 때 강은 더 소중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강, 박재동 화백이 그리는 강은 바로 그런 자연 그대로가 아름다운 태화강입니다.